중국은 지금도 성장률 5%를 외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중국 정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우리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숫자만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전 세계가 둔화되는 가운데 5% 성장이라면 표면적으로는 꽤 선방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거리로 나가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사람들로 붐비던 상하이 난징로는 저녁이 되어도 텅 비어있고 베이징 왕푸징의 간판 불빛은 그대로인데 그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 발걸음은 사라졌습니다. 내일을 약속하던 식당들은 줄줄이 폐업했고 좋은 상권이라던 골목마다 임대, 전대, 종이만 나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던 노숙자가 지하철역 근처, 고가도로 밑이, 공원 벤치마다 늘어났습니다. 하루 품값을 받고 일자리를 찾는 날품팔이 노동자들로 길가의 인력시장들은 오히려 더 붐비고 있죠. 한때 중국 전역을 들썩이게 만들던 광군제, 중국 최대 쇼핑 축제라는 광고는 여전히 요란하지만 정작 매출은 예전만 못하고 플랫폼들은 거래액 공개를 슬그머니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5%를 말하지만 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성장인데 사람들의 표정은 침체를 넘어 절망을 담고 있어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숨겨져 있던 금융 부실이 드러났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원가 이하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숫자를 포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해가는 나라. 오늘 우리는 공식 지표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진짜 중국의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장률 5%를 외치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는지. 본격적인 붕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붕괴의 패턴은 언제나 과거의 성공 방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세계의 기둥 위에서 올라섰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중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고 최고의 투자 상품이었고 심지어 결혼의 필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비싸진다. 이 믿음이 전 국민을 지배했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한 이 게임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죠. 집값 상승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기둥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막대한 건설 투자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미친 듯이 아파트를 지어 올렸고 신도시가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자재 공급 업체, 인테리어, 가구, 가정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석에 따르면 중국 GDP의 30%가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나왔다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 게임의 심장부였던 것, 바로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입니다. 중국에서 토지는 모두 국유입니다. 개인과 기업이 살 수 있는 것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70년짜리 사용권입니다. 지방정부는 이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토지 가격도 뛰고 토지 가격이 뛰면 지방정부의 재정도 불어납니다. 지방정부는 이 돈으로 도로를 깔고 지하철을 만들고 각종 개발 사업을 벌입니다. 다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 일종의 거대한 순환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이 맞물려 돌아가던 시기가 바로 중국 경제의 황금기였습니다. GDP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칭처럼 제조업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국 대도시의 야경은 매년 새로워졌고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의 숲은 마치 끝없는 상승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품은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중심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갑니다. 2021년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크게 드러납니다. 헝다그룹,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이 거대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며 디폴트 위기에 빠진 겁니다. 재무제표 속 숨겨져 있던 막대한 부채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헝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구이 위안, 컨트리가든, 선저우, 여러 주요 디벨로퍼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들 회사는 모두 같은 공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팔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고 그 빚으로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계속해서 피라미드식 확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던 중 중국 정부는 세계의 레드라인 규제를 도입합니다. 부채 비율을 강력하게 제한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차단하겠다는 시도였죠. 정책의 의도 자체는 옳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거대한 거품 위에 쌓여있던 구조를 너무 늦게, 너무 급격하게 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돈줄이 막힌 부동산 회사들은 공사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집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지만 대출 이자는 그대로 나가야 했습니다. 집은 없는데 빚만 남은 사람들이 중국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급기야 일부 지역에서는 집을 받기 전까지 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는 집단 행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멈춘 정도가 아니라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흔들리는 순간 두 번째 기둥인 건설 투자와 세 번째 기둥인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도 함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문제를 터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숫자만이라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중국의 붕괴는 한 번에 폭발하는 급성 위기가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의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중국 경제의 심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멈췄고 일부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 라는 믿음은 지금 사면 나중에 더 떨어진다라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고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췄습니다.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고 기초공사만 겨우 끝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시 외곽에 덩그러니 서 있는 풍경이 늘어났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자재 공급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해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GDP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던 부동산 건설 관련 산업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방정부는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팔아 벌어들이던 막대한 수입이 끊기자 각종 개발 사업, 공공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가 멈췄습니다. 이미 발행해 놓은 채권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이름의 채권을 또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 재정은 만성적인 불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방어되었습니다. 마치 격렬한 통증을 일단 진통제로 눌러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괴물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은 수익성은 없지만 부채를 계속 늘리며 연명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제품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직원 월급을 주고 설비 투자도 하고 이자도 갚습니다. 하지만 좀비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적자가 나도 은행에서 또 돈을 빌려 기존 이자를 갚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죠. 왜 은행은 이런 기업에 계속 돈을 빌려줄까요? 먼저 대출을 회수하는 순간 그 기업은 바로 쓰러집니다. 그 말은 곧 은행의 부실 채권이 즉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계속 빌려주면서 아직은 괜찮다 는 착시를 유지하는 편이 숫자상으로는 더 안전해 보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정부가 은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고용을 지켜야 한다.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 아래 애매하게 망하지 못한 기업들이 억지로 연명합니다. 이 좀비 기업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원가 이하 덤핑 수출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가전제품 가격을 보면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 향상으로 원가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어두운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드는데 100이 드는 제품을 90에 팔면서도 일단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강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입니다.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결제 방식인 LC는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적하기만 하면 은행이 수입업체 대신 먼저 대금을 지급해 줍니다. 즉, 물건이 실제로 잘 팔리든 말든 수출이라는 행위만 이루어지면 수출기업은 곧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수시장이 무너지며 재고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수출하자. LC로 현금을 확보해 당장 돌아오는 어음과 이자를 막는 게 우선이다. 그 결과 유럽의 일부 항만에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수만 대의 차량이 항구에 주차된 채 팔리지도 않은 채 햇빛과 비를 맞으며 방치됩니다.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보냅니다. 차가 팔리느냐 마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덤핑 수출은 결국 글로벌 가격 구조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국경을 넘어 수출되는 셈입니다. 자동차, 태양광, 철강, 화학제품들에서 중국발 초저가, 공세는 전 세계 제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한편 좀비 기업에게 계속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상 대출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 채권을 산처럼 쌓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총부채는 이미 GDP의 300%를 넘어섰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급성 위기가 아니라 숫자로는 감춰진 만성 부실로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1990년대 이후 일본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좀비 기업 양산, 은행의 만성 부실,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초장기 침체. 중국은 지금 그 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은 이미 부유한 선진국에서 장기 침체로 들어갔지만 중국은 아직 중진국 단계에서 같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위기는 숫자로 먼저 드러나지만 사회 위기는 사람들의 일상과 표정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중국의 거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소비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하던 광군제 쇼핑 대전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여전히 요란합니다. 할인 쿠폰, 라이브 커머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대형 쇼. 하지만 플랫폼들은 더 이상 거래액을 자랑스럽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숫자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쇼핑을 하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쓸 돈이 없거나 있어도 쓰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소비를 떠받친 힘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애국 소비입니다. 특히 미중 갈등 이후 중국 제품을 사는 것이 애국이다 라는 분위기가 강해졌습니다.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받았을 때 중국 소비자들은 너도 나도 화웨이 폰을 사며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보복 소비였습니다. 제로 코로나 봉쇄가 풀리던 2023년 초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여행과 외식, 쇼핑이 잠시 활기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소비가 있었습니다. 핀두어두어 같은 초저가,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같은 품질이면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선택지를 찾는 소비 패턴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애국 소비는 힘을 잃었습니다. 애국심이 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국산이든 외산이든 지갑은 열리지 않습니다. 보복 소비는 더 짧았습니다. 제한이 풀린 지 몇 달이 지나자 다시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소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게 팔아도 사람들은 필수품이 아니면 아예 사지 않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초저가, 플랫폼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광군제조차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이 모든 현상의 배경에는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신입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80%는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자신의 평생 저축과 자산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집이 1,000만 위안이었었는데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는 감각은 가계의 심리를 송두리째 얼어붙게 만듭니다. 일자리도 불안합니다.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새로운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연금은 충분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은 큽니다. 실업급여도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청년층입니다. 2023년 중반 공식 통계로 발표된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3년 6월을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통계 방식을 바꿔 학생들을 아예 실업자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숫자는 낮아졌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000만 명이 넘는 대졸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그들을 받아줄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대기업 채용은 줄어들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하늘을 찌릅니다. 스타트업 투자도 위축되며 새로운 기회는 줄어듭니다. 이 속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탕핑입니다. 직역하면 드러눕다 정도의 의미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다. 결혼도, 집도, 아이도 포기하고 최소한만 벌어서 그냥 버티며 살겠다. 탕핑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사회에서 합리적인 개인이 선택하게 되는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직장이 없고 죽도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고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세대가 희망 대신 탕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현상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언론을 통해 탕핑을 비판하고 젊은이들에게 분투하라, 투쟁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하지만 말로만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 구조와 기회의 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청년들의 심리는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경제는 결국 심리의 집합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밝게 보면은 소비하고 투자하고 모험을 합니다. 반대로 미래를 어둡게 보면 지갑을 닫고 리스크를 피하고 안전한 것만 찾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미래 기대치가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나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못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대신 게임은 이미 끝났다는 체념을 입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냉소와 절망은 숫자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장기 침체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야당은 연일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표로 심판했겠죠. 경제 실정은 곧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 현대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이유는 명확해집니다. 청말까지 중국은 황제 중심의 봉건 체제였습니다. 1972년 신해혁명 이후 잠시 공화정을 시도했지만 곧 군벌 혼란기에 빠져들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정권 교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같은 당, 같은 체제만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제도적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치 구조 아래에서 중국 공산당은 매우 정교한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정보 통제입니다. 만리 방화벽이라 불리는 인터넷 검열 시스템 아래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들은 접속이 차단됩니다. 대신 웨이보, 위챗, 더우인 같은 중국 국내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플랫폼들에서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특히 체제 변화와 관련된 발언은 실시간으로 삭제되거나 계정이 정지됩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통제입니다. 중국 전역에는 수억 대의 CCTV가 깔려 있고 안면 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가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직적인 시위나 저항 움직임은 발화 단계에서부터 감지되고 차단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사회 신용 시스템도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을 점수화해 정부 정책에 순응하면 점수를 올려주고 불만을 표현하거나 규칙을 어기면 점수를 깎습니다. 점수가 낮아지면 비행기 고속철도 이용이 제한되고 대출이 어려워지고 자녀 교육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체제 안에서 사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북한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더 쉬워집니다. 북한의 경제는 말 그대로 붕괴 수준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주민들이 정권을 바꿀 선택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정보 차단과 공포 통제 속에서 다른 시스템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중국은 북한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기본 구조는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일당 독재, 정보 통제, 물리적 감시, 반대 세력 탄압. 이 네 가지 축이 정치 시스템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경제가 망가져도 체제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경제 위기가 정치적 변화를 불러오지만 중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나빠질수록 정부는 불만을 더 두려워하고 그 불만을 제어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는 중국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가 어두워질수록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지만 정책을 바꾸고 방향을 틀 수 있는 제도적 레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단단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서서히 부식되는 매우 위험한 조합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해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먼저 한국 경제 전체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입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20% 안팎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기계.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 상당수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식으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바로 수입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물건을 덜 만들면 한국에서 부품과 소재를 덜 사게 됩니다. 이미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중국 수요 둔화의 영향이 한국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명동, 동대문,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은 해외여행 수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관광업, 면세점, 소상공인까지 중국 경기의 파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의 침체가 가격 전쟁을 통해 한국을 치는 방식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원가 이하로 제품을 수출하면 글로벌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현대차, 한화큐셀, 포스코 같은 한국 기업들도 가격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의 직격탄입니다.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증시가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시아 전체에서 자금을 뺍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함께 출렁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통장 속 주식과 펀드, 연금 자산이 중국 경제 뉴스에 따라 출렁이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더 좁혀 개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조업, 수출업,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중국 경기 둔화는 곧 회사 실적 악화, 구조조정 압력,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파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중국발 금융실물 충격은 한국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집중 투자해 두었다면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자녀 세대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성장 시대를 누리던 동아시아 제조업 구조가 흔들린다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과거처럼 나오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성장이 둔화된 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중국의 장기 침체는 결국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중국이 약해진 자리를 한국, 동남아, 인도 등이 나누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 모두가 중국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술, 새로운 역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 바로 일본식 장기 침체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좀비 기업을 정리하지 못하고 은행 부실을 장기간 끌고 가며 성장이 멈춰버린 사회. 중국이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둘째,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 내부 부실과 외부 압력이 겹치며 지역별 불균형, 실업,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혼란과 충돌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정권 붕괴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통제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 정치 경제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코스입니다. 셋째,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중국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좀비 기업과 부실 금융을 정리하며 정치 시스템을 일정 부분 유연하게 만들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14억 인구, 제조업 기반, 기술 역량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 체제의 경직성과 권력 유지 본능을 감안하면 세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권력 분산을 요구하고 현재의 지도부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이 급격한 붕괴보다는 길고 완만한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5% 성장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성장률은 0%에 가까운 혹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믿든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선다면 우리가 준비한 분산 투자, 기술 개발, 시장 다변화는 그 자체로 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중국이 정말로 장기 침체에 빠진다면 그 준비는 생존을 좌우하는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률 5% 뒤에 숨겨진 중국의 진짜 민낯을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시작된 균열, 정부의 부양책 속에서 태어난 좀비 기업, 원가 이하 덤핑 수출이 가져온 글로벌 디플레이션,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과 탕핑 세대, 경제가 망가져도 바꿀 수 없는 정치 체제, 그리고 그 여파가 한국과 우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가 중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말할 때 그건 중국이라는 나라가 내일 당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련처럼 갑작스러운 붕괴가 2년 안에 찾아올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가 서서히 가라앉는 배처럼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과정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아직 멀쩡해 보이지만 물은 조금씩 배 안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언젠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갖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에너지, 지정학 리스크를 함께 바라보며 판 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 빚을 줄이고 비상금을 마련하고 자산을 한 나라와 한 자산에 몰아넣지 않고 분산하는 것.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직업에만 기대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향해 한 걸음씩 이동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하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바꿀 것인가?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 역사는 늘 위기를 안고 흘러왔고 인류는 그때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중국의 쇠퇴는 어떤 이에게는 위기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현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데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섰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하나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균열이 다른 산업과 다른 지역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반도체, 항공, 전자상거래, 각 산업마다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과 이해관계,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전략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전장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깊이 조사하고 더 긴 시간 자료를 모으고 더 솔직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지켜보시죠. 내일 업로드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붕괴의 징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